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일거수일투족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적폐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여전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버티기가 대표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개혁을 완수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으로 당 대표까지 맡으셨고 네. 그때 지지율이 99%가 넘게 거의 100% 지지율로 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 지지율 여전하십니까? 사실은 뭐 단독입 후보를 해서 그랬고 또 저희 당원분들이 워낙 열성적이셔서요. 당대표 지지율이 아니라 수령 지지율을 받았다 이런 뭐 농담도 많이 듣고 했는데 네. 예, 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되셨으니까 이제 4개월. 네, 100일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에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당대표는 국가 공식 기념일이나 이럴 때 이제 대통령 참석하시는 행사에 꼭 참석을 하니까요. 예. 5.18 광주 추모 행사가 있었고 5.23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임기가 시작된 뒤로는 이제 현충일이 네.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다음에는 재헌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까만 정장을 좀 넣어뒀어요. 네. 그랬더니 60항쟁 기념일, 6.15 공동선언 기념일, 6.25 70주년 기념일 네.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예.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냥 함부로 어떻게 행동할 수도 없고요. 예.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다 또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공휴일 날 이제 행사 다닌다는 게 놀고 싶으셨네. 아니 이제 열린민주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지금 많은 행사들마다 당 대표님은 한 마디씩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네. 그래서 대표님 연설이 다 짧게 있더라고요. 네네. 큰 당은 이제 예. 이낙연 대표님도 메시지 실장을 처음으로 임명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네. 당 대표님 메시지를 총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조직처럼 있어요. 근데 네. 저희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이제 간해수공업으로 매번 이렇게 인사말도 준비하고 아니면은 그냥 가가지고 즉흥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를 빚지 않으려고 또 정치인은 말 실수 한 번 하면 그렇죠. 특히 또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이유로 주목받는 사람은 계속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유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약간 뜨거운 감자 느낌이에요. 늘 어떤 이야기를 해도 딱 이렇게 주목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해도 왜곡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출연하셨던 라디오나 아니면 너튜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살짝 찾아봤는데 거기서 항상 소개를 예. 국토교통의원 최강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통 국토교통 맞아요. 맞습니다. 정통. 네. 정통. 그게 뭐 증이 있는 건가요? 제가 상임위 배정 때문에 그 정치권에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말들이 많았는데 법사위를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셨고 제가 방송계에서 꽤 뭐 정책 분야에도 있었고 출연도 하고 뭐 여러 분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 같은 데를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관심 갖는 분은 없었고 어쩌다 보니 이제 저는 국토위에 배정이 되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법사위로 네, 배정이 그러셨죠. 되셨죠. 김진애 의원님은 누가 봐도 국토 문제, 도시 문제의 전문가시고 저는 법률가 출신인데 어떻게 국토위를 가게 됐느냐라고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상임위가 배정이 되면 네. 거기 소속돼 있는 기관 분들이 상견례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오시거든요, 의원회 간에. 네. 근데 국토위 산하 기관 분들은 제 방에 안 오시고 김진애 의원님 방으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심 아마
뭐 국토위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는 국토교통위원이 되겠다는 의미로 정통 국토교통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어쩌다 법사위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습니다. 대표님 속마음 있잖아요. 네. 진짜 속으로 본인이 혹시 가고 싶었던 상임위는 법사위입니까? 저한테 다른 과거의 제 어떤 경력이나 제가 살아온 삶을 다 배제하고 네.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 분야나 주제를 갖고 선택하라고 했으면 저는 문체위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예인 출신답게 그렇죠. 항상 주장하시듯이. 그 이제 전공에 맞게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향유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게 좀 문턱이 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낯설어하는 면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장벽들을 좀 낮추고 허무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SNS를 보면 연예인 출신답게 또 음악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풀어놓고 네. 계시더라고요.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뭐 클래식, 뭐 팝,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딱 불현듯 생각이 드는 게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으로 매력적이신데 지금 저희가 층고가 좀 높잖아요, 이 스튜디오가. 근데 지금 이 건물 전체를 약간 울리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라디오 동굴 음성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약간 네, 그렇죠. 네. 그 라디오 DJ가 또 꿈이시라고 제가 네, 네. 들었어요. DJ는 제가 꿈꾸던 게 아니고 네. 유명한 라디오 PD님들이 다 저를 이렇게 방송하는 걸 한 번씩 들으시더니 네. 탐내하지. 나중에 라디오 음악 방송에 DJ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었어요. 예. 한 10여 년 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가 우리 어릴 때는 왜 그 이제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몰래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 안 하던 세대란 말이에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별밤. 별밤. 그리고 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뭐 이런 세대인데. 아, 왠지 분들이. 이종환 선생님 그 성대모사가 가능한 목소리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뭐 실례될까봐 이렇게 뭐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는 또 없고. 아니, 좋아하는 그거 곡 소개? 제가 해볼까요 진짜로? 예, 예, 예. 요즘 제일 잘 되는 거는 이낙연 대표님 오. 저건데 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공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이낙연입니다. 어머,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야? 아, 나는 청학동 온 줄 알았어. 약간 아예 돈은 못 드리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부드러운 남자. 남주야. 감사합니다. 최강욱의 인생책 태백산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인생책으로 선택하신 책이 조정래 작가의 장편 소설 네. 태백산맥이었어요. 네, 네. 제가 학창 시절 때 엄청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읽다가 끝까지 못 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학창 시절에 베스트셀러라는 건. 예, 예. 아니, 대표님 이게 어떻게 인생책이 됐나요? 어릴 때 이제 동화책을 많이 읽긴 했는데요. 예.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소설이라는 게 뭔가 좀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소설책을 멀리하다가요. 어느 날 태백산맥이 나왔고 도서관에서 태백산맥을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아, 정말 재밌다. 학창 그런데- 시절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로 학창 시절 때 예. 얘기고 87년에 6.29 선언이 있고 6월 항쟁이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진행되던 시기에서 사회적인 해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 금기시하던 것들이 이렇게 풀리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병주 선생이 쓰셨던 지리산이라는 소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네, 네. 또 이태 선생님이 쓰신 남부군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실제 빨치산 생활을 하셨던 분이 네. 처음으로 그걸 쓰셨고 예. 사실은 남부군을 먼저 읽었고요. 실제로 출간된 거는 태백산맥이 좀 먼저였을 텐데 예. 제가 읽은 건 남부군이 먼저였고 제가 원래 태어난 데가 전라북도 남원인데 예. 남부군을 읽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더니 거기에 이제 다 가명으로 등장을 하세요, 주인공들이. 그 시대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네. 작가 선생님부터 이제 본명이 아닌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아버님이 이렇게 읽어보시더니 야, 여기 나오는 누구라고 돼 있는 사람이 실제 누군지를 아버지가 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원이 지리산 자락이기 때문에 예.
그때 벌어졌던 그 시대적 배경이나 장소적 배경이 네. 그 남부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죠.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냥 동네 할아버지나 어른으로 알았던 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누구라고 아버님이 알려주시는데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역사라는 게 나한테 멀리 있지 않구나.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항상 내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도 역사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태백산맥을 접하게 되니까 태백산맥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요 무대가 전라남도 벌교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 벌교 바로 옆에 있는 조성이라는 곳에서 국민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 이제 아버님이 교직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보성군 벌교읍이고요. 예. 제가 학교 들어간 데는 보성군 조성면인데 기차역 하나 옆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벌교가 등장을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이제 시골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이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또 가깝게 느껴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유러 같은 지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네뿐 아니시면 전혀 네. 모르는 지명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곧 역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고 이제 태백산맥에서 얻은 감동이 오래 가다 보니까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생긴 단점이라는 게 단편 소설이나 중편 소설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하 소설이 아니면 진짜요? 네. 아니 시작할 때는 저희 이름 얘기로 굉장히 꽃 피었는데 갑자기 장편 아니면 책 읽기 싫다니까 이질감이 확 느껴지네요. 거의 둬야겠어요. 예.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다르시죠. 네, 예. 보통은 대하 소설 이러면 이건 좀 나중에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좀 이게 익숙한 게 저희가 지리산을 했었어요, 인생책. 그러세요? 누구였을까요? 전혀 선배님이신데 사법적으로도 선배님이고 정치로도 선배님이시고 그래요. 홍준표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지리산을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네. 그거 한 달 전 그죠? 그렇지. 예. 태백산맥이 그렇게까지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 책이 1983년 9월부터 연재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1989년 완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권 분량으로 출판이 이제 된 건데요. 네. 사실 연재 당시부터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반공주의 분위기가 워낙 강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빨치산 이야기를 하고 좌익 세력이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해금이 있지도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로 전 세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현실을 반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거죠. 네. 뭐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이게 10권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700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대단하네요. 심지어 저도 이 책을 2000년대, 그러니까 고3 때 읽었거든요. 근데 고3 때 입시가 끝나고 저도 뭐 이렇게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놀러 가서 술 마셔야지.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나는 근데 미성년자가 네, 이렇게 야한 책을 읽고 있는 이게 또 19금 책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태백산맥 정도는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와 정말 야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지금 몰랐던. 주문하려는 분들이 막 갑자기 책 주문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들. 사실 우리 이제 근현대사 요즘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빨치산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던 역사의 한 맞아요. 단면을 제가 읽다 보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진짜 꼬막 비빔밥을 너무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다 본 건 아닌데 살짝 접하다가 네. 그 꼬막이 원래 사투리인데 그게 표준어로 바뀌는데 또 일조를 하셨다고. 그렇죠. 아, 이 책 조정래 때문에 이제 작가. 예, 꼬막이 표준어가 됐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고막이었죠. 원래 표준어 표기는.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지금 자장면과 고막. 짜장면 관계지 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잖아요. 근데 표준어의 정의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입니다.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을 통해서 사람들이 꼬막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냥 꼬막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표준어가 아예 한 소설책에 의해서 아니 근데 서울 바뀌어버린 분들은 꼬막을 안 드셨나요? 꼬막 몰랐어요?
지금이야 뭐 지금이야, 벌교 꼬막 예. 하면은 예, 너무 맞아요. 유명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면 꼬막을 몰랐던 거예요? 예전엔 서울 저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 그럼 그렇구나. 조개 정도. 아니 근데 아기 때도 막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간장 양념 올려가지고 나오긴 조금씩 있었는데 하잖아요. 요즘은 네. 완전 서울에서도 꼬막 요리가 네. 인기잖아요. 요즘에는 뭐 너무 핫하죠. 맞아요. 예. 근데 하여튼 많이는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고막이라고 했겠지. 그런데 아무튼 이 책이 표준어까지 바꾼 맞아요. 꼬막 대유행을 시킨 그런 책이거든요. 아마 작가 선생님한테 저기 교열하시는 분들이 고막이라고 써야 된다고 하니까 작가 선생님 아니다 이건 꼬막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고집하셨던 걸로 알고 끝까지 있어요. 그 말의 네. 맛이 안 사니까. 네네. 우리 조정래 작가님에 대해서도 빼먹을 수 없잖아요. 네. 아, 조정래 작가님, 이분은 여전히 현역 작가세요. 2013년에 정글말리라고 해서 읽었어요. 현대 그거. 중국을 다룬 맞아요. 비즈니스의 약육강식의 예. 세계를 예. 다루는 그 책으로 또 한 번 더 베스트셀러에 맞아요, 오르기도 맞아요. 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을 내면서 또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43년생이시던데. 맞아요. 1970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쓰신 책이 제가 다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거 다 읽기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가장- 대하소설만 해도 뭐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을 비롯해서 시리즈 다. 단편집, 중편집 그리고 그 에세이도 어마어마하게 쓰셨고요. 정말 그 수많은 책을 어떻게 쓰셨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창작의 고통을 늘 당신께서 직접 표현하시면서 글과목이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황홀한 그러면서 그 글과목이라고. 황홀한이라는 걸 앞에다 붙이셔가지고 맞아요. 참 천직이신 것 같아요. 진짜 조정래 선생님은. 그렇게 쏟아낼 게 많으신가? 더 놀라운 건 그 작업을 전부 손으로 원고지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는 거. 그러지 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너무. 아니, 근데 저는 아까도 영화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더라고요. 상영 중지도 됐었다고 뭐 왜 그러더라고요. 그랬을까요? 네, 그 영화를 김갑수 선배님이랑 안성기 선배님 예, 나온 예. 영화던데. 사실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각종 그 욕설과 그다음에 그 남녀 간에 벌어지는 질펀한 이야기들을 영화로 다 담으면 뭐 당연히 청불이 되게 저는 사실 영화를 안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그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맥으로 본 현대사의 비극. 아, 좌우 둘로 나뉜 사람들. 뭐 지금도 진영 논리란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진짜 이념 대립이 좀 첨예했던 그런 시기죠. 예, 뭐 지금이야 좌우 이념이라고 해도 네. 죽고 죽이는 문제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고 맞아요. 없고가 예.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좌를 상징하는 인물이 염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태백산맥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두고 사실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워낙 있긴 한데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염상진을 꼽는데 네. 이 사람은 원래 사범학교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교사가 되길 바래서 이 큰아들을 이제 사범학교에 보내고 실제로 졸업도 했는데 내가 여기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면 결국 그건 일본 군국주의에 충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농민운동을 조직해요. 그러니까 적색 농민운동,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일본과 대립을 하게 되고요. 결국 뭐 그로 인해서 감옥도 갔다 오게 되고 해방까지 한 3년 정도의 행적은 이제 묘연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염상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제 완전히 좌익 사상,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의 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남로당 간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6.25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는 도당 그 부사령관까지 이제 지내면서 마지막엔 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퇴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수류탄으로 자결을 해요. 그런 인물이 또 염상진입니다. 와. 염상진이라는 분은 아무래도 동생이 염상구하고 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캐릭터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더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격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현대사가 있었다면 네. 특히 지리산 자락의 호남 영남의 지리산 근처에서 살았던 분들은 집안에 그런 염상진 같은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아요. 그 동네에 어느 정도 좀 부잣집 네. 아니 뭐 종손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집안을 일으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집안에서 밀어줘 가지고 뭐 서울로 유학을 하거나 일본으로 심지어 동경으로 네. 유학 가고 이런 분들이 네.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가서
식민지 시대의 청년이자 지식인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독립을 위한 한 수단으로, 소중한 수단으로 또 신세계를 열어주는 이데올로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고향으로 오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집안에서 데리고 있던 실질적인 노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땅을 다 나눠주고 그런 분들과 함께 나중에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집안마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염상진이 어쨌든 뭐 이념을 떠나서 좌우 이념을 떠나가지고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그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네.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조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맨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이터다, 강성이다, 뭐 굉장히 독한 사람이다. 만나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 시작한 게 30대 초반부터였습니다. 헌법소원 처음 했던 데가 2001년도예요. 예. 그때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헌법소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어요. 이제 위협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갖고 나를 그럴 수 있나?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국민이면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에요. 예.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날 처벌을 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야. 2001년이면 21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좀 무모한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겨우 그 사람들이 한 게 저를 고향에서 잘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을 그 꼬맹이들 우리 그때 셋째 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저기 강원도 골짜기로 보내는 거. 겨우 그 정도 하더라고요. 유배 거의.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그래 나한테 한번 당신들이 줄 수 있는 불이익을 한번 줘봐라. 내가 그게 합법적인 권한 행사는 받아들이겠지만 불법이면 요만큼이라도 됐으면 내가 절대로 그냥 안 있는다. 이제 끝까지 내가 법으로 다투겠다라고 하니까 다 또 물러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를 재단해 본 경험이 없고 힘으로 눌러본 경험만 있기 그렇지. 때문에 예. 그 정도 하면 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눌리고 법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 앞에는 그래도 막무가내로 이렇게 옛날처럼 뭐 끌고 와서 고문하던 시대는 우리가 지났구나 라는 자신감이 제가 내심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03년, 4년 가면서 더 큰 일을 자꾸 벌였는데 대중들께서 기억하시는 사건은 뭐 현역 사성 장군을 구속했다거나 장군 진급 비리를 파헤치겠다면서 뭐 육군본부를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언론에 좀 많이 등장을 했던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많습니다. 애가 넷인데 아이 넷이 또 진짜요? 큰애하고 막내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푸근해 보인다, 그렇죠? 애들이 되게 다 어릴 때인데 저는 바깥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상에. 사실은 9시 뉴스에 탑으로 등장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저게 하여튼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제 저거 잘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뉴스였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시골에서 이불짐을 싸가지고 뭐 올라오신 적이 있었어요. 딸이 걱정돼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뉴스를 보니까 사위는 곧 구속될 것 같은데 권력에 이제 맞선답시고 까불다가 구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조그만 애들을 키우는 우리 딸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오늘날 집에 퇴근을 했는데 늦게 갔는데 장인 장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딸내미는 옥바라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애들이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올라왔다 세상에.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야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 처자식을 그렇게 두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 제 생각은 어찌 보면 젊어서 조금 더 무모했을 수 있는데 식구들이야 그 주변에서 내가 감옥 가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없더라도. 실제로 제가 보는 것보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불의나 거대한 힘이 가리려고 했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맞아. 뭐 내 삶은 어느 정도 포기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게요. 네, 본격적으로 그 짐 싸갖고 오셨을 때 우리 막내가 2살, 큰애가 7살 이럴 때라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장인 장모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지 그러니까. 않고 계속 어쨌든 짐 싸갖고 오신 게. 서포트 해주신 왜냐하면 거잖아요. 그때가 처음이었으면 하지 말라고 하실 텐데 내가 그 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스타일을 아신 거죠. 말려봤자 뭐. 스타일을 아시는 거야. 아니, 근데 좀 사모님이 궁금하네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너무 멋지신 어. 분 같아.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으시던데 제가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건 정말 안 그거는 믿겨요. 뭐 우리가 알 수가 아이고, 있나? 심지어 뭐 저를 또 사람들이 다 엄청 술을 잘 먹고 뭐 골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술도 전혀 못하고 담배도 안 피워본 적이 없고 너무 착실한 진짜요? 사람이거든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그거는. 신기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저처럼 착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꾸 저를 오해하셔서. 아니,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PR을 아니 확실하게 억울해서 하시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은 저를 좋아해 준 네. 여자분이 우리 와이프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아니, 그건 아니시고. 아니 사실입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제가 집안에 그 여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하나도 없는 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 여자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거기서 우리 하대치의 삶과 김범우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다 도망가겠지 뭐. 그럼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게 뭐 가능해요?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다른 거 뭐 이렇게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제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남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자기가 뭘 하려고 맘먹으면 굉장히 게으른데 그거 하나는 어떻게 하더라. 뭔가를 제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잘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뭔가를 하나 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게 굉장히 절실하게 자기한테 꽂혀서 하는 일이겠거니라고 믿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참아준 거죠. 굳이 그래야 되냐, 네가 그래야 되냐 이런 거 가족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 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네. 성함이 최강욱이시니까 진짜 그래서 강하신가? 아니, 강단 있고 욱하는 기질이 약간 있으신 거죠. 저는 그런가? 네, 네. 강자가 편안할 강자예요. 아, 그래요?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네, 제가 단단히 하나의 강이 우리 강한 강이라고. 강단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근데 예. 그 대립되는 인물 좀 의원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동생이죠. 그렇습니다. 염상구라는 인물은 완전 또 반대 인물인데. 맞아요. 이 태백산맥이 좀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이 한민족이 갈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족 내에서도 벌어진다라는 네. 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상진에 대립하는 캐릭터가 바로 염상구라고 하는 동생인데요.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차별을 받았습니다. 형은 좀 잘났고 형은 그리고 다 가르치고. 네, 장남이고 이러니까 어. 모든 지원을 형한테 다 쏟아주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형에 대한 불만, 원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이런 염상구가 어울렸던 사람들이 이제 역전에 있는 왈패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불량배처럼 자라나게 돼요. 그러다가 일본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염상구가 당시에 식민지 시기였으니까 몸을 숨기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다 해방이 돼서 내가 독립투사다라고 해서 나타난 거예요. 실은 어떤 이권 때문에 예, 일본인을 죽인 거였음에도 해방 공간에서 불구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염상구가 형은 이제 좌익운동을 한다니까 그럼 난 형이랑 반대되는 거 할래 라고 해서 우익단체에 몸을 의탁하게 되고 거기에서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나중에는 이 염상구가 뭐 상류층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네, 네. 참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요. 뭐 겁탈도 하고 뭐 폭행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해요. 그러니까 염상진이 수류탄으로 죽고 그의 목이 이제 내걸리거든요. 걸렸죠. 예, 그때 그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동생인 염상구이기도 합니다. 조정래 살았을 때 작가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도대체 태백산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작가한테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작가가 했던 말은 내가 생각하기엔 염상구가 주인공이다. 이런 그래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염상구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그 캐릭터가 예. 어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사회의 주류로 진입할 수 있기에 좋은 캐릭터죠. 왜냐하면 그때 해방 공간에서 승리한 쪽에 섰기 때문에 네. 이념 대립의 공간에서 승리한 쪽에 섰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살아낸 역사가 또 그것도 역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살아온 역사가 지금 현대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작가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을 집필하신 동기도 그런 데 있다는 말씀 을 얼핏 하신 적이 있고 네. 한강이나 아리랑 같은 거를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작가가 원래 구상하셨던 거는 태백산맥이 전쟁 상황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쭉 이어서 그 80년도에 항쟁까지 쭉 쓰시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아마도 염상구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소위 반공을 표방하면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주류로 편입돼서 성장해 기득권이 가는가 된다. 뭐 그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냥 해석은. 책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감동도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기에 책을 보다가 울어본 적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태백산맥을 보면서 정말 철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다가 배관머리가 젖을 정도로 철철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소뚜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머슴을 살다가 그 손승호라는 이제 그 지식인한테 가마가 돼가지고 그 양반한테 천자문을 배우고 같이 이제 세상 얘기를 하다가 네. 자진해서 이제 빨치산이 된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이 거기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죽어가거든요, 결국. 근데 그 죽어가면서 내가 무식한 머슴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고 이런 생활을 한 게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세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펐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이 다른 책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어찌 보면 또 찾고 싶어서 제가 그 대하소설들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쉽게도 발견을 못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짝 눈시울이 촉촉하시네요. 예, 그 생각이 또 기분 나네요. 탓이네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부 계층의 갈등입니다. 빈부 계층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빈부계층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토지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네. 토지 개혁을 실시해요. 네. 근데 반면에 남한 같은 경우는 1948년 그리고 1949년까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 개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농지 개혁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시에 먹고 산다는 문제는 결국 토지를 둘러싼 문제였는데 이 태백산맥을 보면 일제강점기는 워낙 뭐 일본이 수탈을 해갔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지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작인들은 못 먹고 사는 겁니다. 예. 왜 항상 지주들이 이렇게 뭔가 새 내어놓은 세상이 가시 와야 오는 될 거, 것 같은데. 예, 그거 예. 다 가져가고 이러냐 그런 불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해방 후 공간에서 저기 북에 간 사람들은 저렇게 공짜로 땅을 받는다더라 그런 소문은 또 금방 나죠. 돌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남한 사회에서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그렇겠어요? 상황에서 이 전라남도 벌교라고 하는 그 지방을 중심으로 당시의 지주들과 또 소작인들의 그런 갈등들도 이 작품 안에 세세하게 네. 묘사가 돼 있습니다. 영남 쪽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은 의외로 그걸 몰라서 제가 놀랐던 적이 있는데 토아젓이라고 아세요? 알죠. 토아젓 너무 맛있잖아요. 작은 새우로 만든 작은 아주 민물새우. 예. 근데 이제 태백산맥에 보면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제 소작농들이 이거를 다음 해에도 또 소작을 할 수 있게 지주나 마름들한테 이렇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소작을 해야지만 식구들을 또 연명할 그 쌀죽이라도 끓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주한테 찾아가서 다음 해에도 농사를 짓게 해주십시오. 내지는 또 세경을 조금만 그 세금을 줄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갑니다. 네. 그럴 때 소작인들이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토아젓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은 생물이다 보니까 먹어봤어요, 토하젓? 토하젓 약간 새우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민물 새우예요. 작은 그죠, 그죠. 새우. 조그만 새우. 본 적은 그거를 있는데.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기가 먹잖아요. 막힌 너무 젓이죠.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새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네. 그걸 논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논에서 잡아서 그거를 삭히잖아요. 젓갈을 만들려면. 예. 그러면 원래도 작은 걸 삭히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의 양은 돼야지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치. 정말 열심히 모아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바치면서 정말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좀 저기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지주들 중에서는 매몰차게 또 이제 그거를 갖고 요거밖에 안 되냐고 이제 막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 하는 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니까 너무 공감이 되면서 힘들더라고요. 예, 예.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입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런 게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한 측면에서는 당시에는 농지개혁이 시대적 화두였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일제강점기에 외놈들한테 수탈됐던 땅들을 네.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또 친일파들이 대주주로 또 전환을 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곧 친일파를 응징하는 것과 대주주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누는 것과 이런 것들이 사회정의하고 당연히 연결되는 개념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북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시행되고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조금 더 좌파로 극단적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나마 조봉암 선생이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농지개혁을 성공을 시킨 거죠. 해방 공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시에 민중들이 택했던 이념은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렇겠죠. 그 이상향이라는 그럼요. 게. 압도적인 예. 지지를 받았던 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무모하게 남침을 감행한 이유도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 그렇죠. 남한의 예. 인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이런 확신의 근거가 됐던 게 이제 이 토지 문제였고 예.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었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든 농지개혁을 달성했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의 장면들이 이 태백산맥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조정래 선생님이 좀 이런 공산주의 당시에 또 그 트렌드였고 막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허구에 대해서도 나타내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김범우라는 인물이 예. 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염상진, 염상구로만 설명되지 않는 이 사람은 또 미군 통역도 했고요. 많이 배운 좀 지식인이거든요. 글로벌 인물이군요.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OSS 교육을 받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입지 전적의 네.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는 포로로 끌려가서요. 나중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는 인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김범우라는 인물 그리고 아까 소장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품에서 소장농 출신으로 빨치산이 된 대표적인 캐릭터가 하대치라는 인물입니다. 염상진의 오른팔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참 영민한 사람이에요. 뭐 정보 수집 능력도 뛰어나고 워낙 일처리가 능수능란해서 염상진이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염상진이 자결을 이제 할 때 네. 그리고 하대치는 살아남아서 이제 훗날을 기약하게 되는데요. 조정래 작가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작품을 더 길게 쓸 생각이었거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다룰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할 때 하대치는 미전양 장기수로 남아서 감옥에서 그 5.18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원래는 구상을 했었다. 뭐 이런 식의 예, 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열이 남긴 숙제들입니다. 예. 아까 그 형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형제는 죽음으로써 다시 형제가 된 건데 우리 사회에 이제 분열이 남긴 숙제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6.25 휴전 예. 후에 예.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작품이 정확히 무엇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해방 후의 공간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를 살아오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열전에 휘말려서 이데올로기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가. 근데 그 체제는 현재도 여전히 그렇죠.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열이 남긴 숙제들이라고 하는 게 태백산맥 전체가 담고 있는 그 문제의식, 예.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에게 드려진 그 그림자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 한쪽을 그냥 적대시하는 쪽으로 쭉 네.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숙제라는 단어가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고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그동안에 쌓아온 가치가 소중하다. 이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다듬어야 한다는 게 보수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너무 큰 고통들이 수반돼 있었으니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진보라는 세력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희한하게 돼 있죠, 지금. 무조건 옛날 50년대 수준의 반공 이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광장에 국기를 들고 많이 나가 있고 또 그때 그 기억과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거기다 심지어 난데없이 광복절에 일장기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소화되거나 정리되지 못하고 정치 권력에 의해서 오염돼 가면서 일방이 일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온 불행한 역사의 흔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큰 광장에서 토론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처벌 운운하는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이제 이 분열이 남긴 숙제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이제 인권 변호사셨잖아요. 뭐 부끄럽지만 그러다 이제 정치로 오게 되셨는데 그 전에 사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네. 계셨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하는 걸 제가 한 1년 반 정도 예. 했는데요. 제가 공직 경험이 10년 넘게 있는데 그중에 어찌 보면 제일 보람 있었던 시간입니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어떤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됐다면 네.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면서 어찌 보면 또 살아있는 그 소설 속의 캐릭터들을 숱하게 접하게 된 경험이 그러셨겠네요. 돼서 예.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씁쓸한 것도 많이 있었죠.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하는 업무는 정치적일 수 없는 업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감찰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고위공직의 후보자로서 적격인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자기 입장이나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나 그 기준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벌어지는 일이나 그때 행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해석을 가하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려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묵묵히 지켜봐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했던 경험들을 낱낱이 다 밝히면서 하는 거는 또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얘기도 답답함이 못하고. 있는 와중에 억지 쓰는 사람들을 보면 왜 가서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내가 혼자서 괴로워해야 되나 이런 또 답답함이 있죠. 지금 이제 당 대표시잖아요. 작은 당이긴 하지만 이 역할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네. 하는 일을 굳이 비교하자면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 같아요. 그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은 데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도 그 앞쪽에 앉아서 이걸 선율을 리드해가는 뭐 제1바이올린 주자, 악장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 뒷전에 서서 이렇게 큰 장비들을 갖고 있다가 한 번씩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뭐 쨍하고 한번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갑자기 지휘자를 하라고 하니까 경험이 너무 미숙하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는 옳고 그름을 놓고만 늘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도양단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나은 선택, 예. 차악의 선택 이런 걸 해본 적이 잘 없어서 그게 좀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고 소위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늘 힘들죠. 국회가 예. 바깥에서 보시기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려는 의지도 많고 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늘 국민들께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지지와 성원을 얻고 싶어하고 굉장히 목말라 하지만 의외로 본인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드러내는 거는 두려워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꼭 이분들이 뭐 감출 게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낱낱이 드러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경험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과정을 겪다 보면 네. 서로 상대방의 흠을 잡아가지고 떨어뜨리는 예, 그렇죠. 일들을 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나를 자꾸 감추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자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포장돼야지 선거에서 가장 유리하구나 이쪽으로 자꾸 진화를 시킨 것 같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주제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정치인들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 당선을 위해서만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또 발의하셨더라고요. 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뭐 저희가 처음 창안해낸 것도 아니고 또 어제 오늘 그냥 갑자기 얘기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17대 국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왔던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셨잖아요. 네. 그러고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서 이제 계셨던 순간에 그때 정치권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저렇게 탄핵 소추가 되면 업무가 정지되고 이제 그 판정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당신들은 뭔데 그런 게 없는 거냐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17대 때부터 국민소환제도 얘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매번 국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랬어요. 얘기고 예. 근데 매 국회마다 늘 통과가 안 되는 그랬죠. 법률이었고 이번에 법안을 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리 와보세요. 이거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일정 숫자가 모이게 되면 따져 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거야. 넌 국회의원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게 진짜요? 국민 소환제죠. 예. 야, 이 자리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피곤해지는 자리겠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약간 AS 느낌으로. 엑스 서비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힘을 이제 국민들이 가진 거니까. 음. 오늘 인생 책방에 우리 최강욱 대표님 나오셔서 사실 정치인 최강욱에 대해서들 많이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네. 개인적인 말씀 처음이잖아요. 오, 맞아요. 오늘 점수 몇 점 나올까요?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완전 진짜 만점, 100점 그쵸, 만점에 그쵸. 200만 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저는 항상 이 자리가 솔직히 편치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이렇게 좀 가볍진 않은 얘기였지만 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예, 말씀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 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강욱이 오빠, 우기 오빠 나 좀 피곤하고 그런데 나 술 한잔 사줘 막 이렇게 그냥 편하게 연락을 해도 예. 다 받아주실 것 같은 느낌 그동안 있잖아요. 정치로서는 최강욱 이름 세 글자 중에 최강 쪽에 우리가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다면 맞아. 이제는 우기 쪽으로 우기 오빠야, 네, 완전. 우기 오빠 쪽으로 네. 오늘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싶고 우리 허위평론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태백산맥에 네. 대한 마무리도 좋습니다. 태백산맥 관련해서는 문학기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벌교읍에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꼬막이 네. 11월부터 3월까지 제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신 김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문학기행도 좀 하고 네. 가보고 싶다. 꼬막도 먹고 네. 이런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영화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네. 임권택 감독님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염상진은 김명곤 배우가 맡았고 염상구는 김갑수 배우, 네. 또 김범우는 안성기 배우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의 또 열연을 보는 것도 작품을 감상하기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라인업이 짱짱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인생 책방에서 우리 시청자들 만나셨는데 앞으로 이제 열린민주당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은 이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열려 있는 것을 표방하고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얘기들이 현실에서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를 보면서 그동안 답답해 하셨던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열어내고 좀 새롭게 바꿔내고 하는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는 있지만 의지나 정성이 부족해서 못했다라는 말씀을 안 듣도록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드러운 동굴 목소리 따뜻하게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부터 만나보시죠. 워라밸을 꿈꾸는 직원과 성장에 목숨 거는 기업. 이 둘의 꿈은 그저 동상이몽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창조적인 능력을 강요받는 오늘날의 직업군에서 하루 4시간 근무는 매우 현실성 있는 조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이 충분히 사유할 수 있는 시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 시간, 문화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19세기 이후 유럽 노조가 내세운 근무 환경을 우리는 왜 아직 따르고 있는지 지적하며 근무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 세계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실성 있는 조언까지 덧붙입니다. 일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인간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앞으로 달라질 근무 환경을 꿈꾸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 하브 에커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100만 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의 멘토인데요. 비슷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형성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생각을 바꿔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4차 산업시대. 점점 세상살이는 어려워지고 왠지 모를 막막함이 느껴질 때 고전을 접해보면 어떨까요? 쓰인 시대적 상황과 문학적 배경이 지금의 현실과는 달라서 맞닿아 있는 지점이 없는 듯하지만 고전을 읽다 보면 그 시간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의 장막을 뚫고 그들의 삶을 천천히 훑다 보면 나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는 사회로 생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게 고전의 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 삶의 무기가 될 고전 한 편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지 않고 더 진해지는 불멸의 작곡가 베토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의 삶과 철학, 작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베토벤 연구에서 편향된 결과를 다시금 균형 잡아 다면적, 다각적으로 베토벤을 조명하는데요. 그를 영웅화하기 위해 왜곡하고 삭제하고 무시했던 자료들을 복원해 그동안 몰랐던 베토벤의 생애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유를 사랑했고 남다른 천재성과 창조성으로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간 베토벤. 그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정형화된 베토벤이 아닌 새로운 베토벤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 마주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이번 주 현안과 책의 주제는 기후재난인데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 가뭄, 고온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기후재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추천 도서를 통해 살펴봅니다. 러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과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지구 북반구인 알래스카마저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다새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흡사 재난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책에는 30년 안에 닥칠 모든 기후재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저자는 이런 기후변화의 상황을 인지하고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과 체념 대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방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그동안 펑펑 썼던 탄소임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일상의 행동 방식을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구에 살고 싶다면, 지구를 살리고 싶다면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에서는 단순하게 39도였던 여름이 40도가 되는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상 생물 10%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물 부족 인구가 5천만 명으로 증가하며 30만 명의 인간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변화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도 기후변화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닥친 위기의 심각성을 꾸준하게 강조하는데요. 소중한 삶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류 역사와 기후의 상관관계를 통해 인류 문명의 변화를 분석한 이 책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기후가 미친 영향을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인데요.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나라가 쇠락한 시점을 분석해보면 공교롭게도 기후 불안으로 인해 극한의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식량난을 겪으면서 고대 로마 제국은 정치적 혼란이 왔고 이로 인해 번성했던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기후변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을 소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는데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 또 한 번 불어닥칠 기상이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